자, 95번 영양평가입니다. 됐죠? 옳지 않은 것을 별표해 주시고, 우리나라 최근에 영양평가를 하기 때문에 영양평가에 대한 시험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단순한 근무 실적을 넘어 해당 업무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2번 영양평가센터를 활용한 영양평가는 도입되지 않았다. 3번 성과 외부 변수 통제 밑줄 객관적인 평가 밑줄. 4번 역량은 성과 나와있죠. 행동 나와있죠. 역량은 뭐라고요? 고성과자들의 행동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양평가센터에서요,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4급 중에서 고공단 진입 심사의 대상자들이 100명이면 100명을 어디로 데려와서 인혁처 밑에 있는 영양평가센터에 데려와요. 그럼 그 100명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특정한 과제를 내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모의상에서 공통의 주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3번 외부 변수 통제, 그죠? 구조화된 모의사항이라고 써보세요. 구조화된 모의사항에서, 즉 똑같은 과제를 줘서, 그죠?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자, 객관적 평가에서 9명 쓰세요. 평가자가 몇 명이라고요? 9명이니까 여러분, 평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객관성이 높아지죠? 구조화된 모의사항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96번도 별표해 주시고, 됐습니다. 기억, 옳은 것, 기억, 역량, 평균적 성과자가 아니죠. 고성과자 또는 뭐 성과 우수자, 뭐 성과 탁월자 또는 성과가 뛰어난 사람. 됐죠. 2번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의 역할, 행동, 맞죠? 행동 나있죠? 다수 몇 명? 몇 명? 디귿.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라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고시에서 놓으니까 저는 이게 암기법이 있어요. 전문성 변통만. 무슨 사고? 전략사고. 문제인식. 변화관리. 전문성, 성과, 통합조정, 고객만족. 몰라도 됩니다. 답은 풀릴 수 있어요. 리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후보자 교육 쓰시고, 이수하고 나서 역량평가를 거쳐요. 그럼 이제 이것도 통과하면 후보자 진입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진입심사는 어디서 한다? 다 사실 인사혁신처가 하지만, 그죠? 됐죠?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선교육 후승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맞잖아요. 후보자 교육을 먼저 받고, 그죠? 됐습니다. 여러분, 자, 상식으로, 여러분,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시킬 때,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나서 과장의 직무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리 중에 과장 후보자를 뽑아서 과장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중에 적합자를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후자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과정? 후보자 교육 과정을 하고, 이제 원래는 이거 끝나면 옛날처럼 후보 심사를 갔는데 까먹었네요. 하여튼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무슨 평가? 역량평가를 아닌데, 노무현 정부 아닌데, 최근에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갔다. 그죠? 2015년인가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그 사이에 뭘 끼워 넣었어요? 역량평가. 그러니까 자, 밑에 쓰세요. 사전 검정
장치. 우리나라의 역량평가는 사후 검정장치가 아니라 무슨 검정장치? 사전 검정장치죠. 그거 썼으면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면요, 미래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죠. 왜요? 고성과자들의 행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역량평가는 과거지향적 평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평가라는 거죠. 역량은 뭐라고요? 미래지향적 쓰세요. 역량교육이든 역량평가든 무슨 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 과거지향적이잖아요. 올 상반기에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걸 이해 잘해야 돼요. 다시 미래지향적. 객관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되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역량평가는 왜 객관적이에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더 객관적인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역량은 행동이니까 관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직관적으로 IQ가 높은 사람을 뽑기보다는 암기량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근무 성과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IQ는 능력이잖아요. 암기량은 IQ가 낮아도 암기를 많이 하면 고객들의 암기를 많이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객관적이고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암기량. 그러니까 역량 HRM은 직관적으로 방금처럼 스펙이 지적력이 뛰어나네, 속된 말로 하면 스펙 좋은 애를 뽑는 게 아니라 스펙은 낮더라도 암기량이라는 근무 성과와 직결되는 역량이 뛰어나면 뽑는다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97번도 상당히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근평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밑줄, 도표식 밑줄. 평가자의 직관 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 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맞죠? 도표식 평정은 평정 잘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평정 요소, 한쪽은 평정 등급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죠. 2번, 다면 평가는 여러 사람,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 공정, 이거는 완벽하게 맞죠? 3번, 목표 관리제. 평정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은 가지나 평정자와 비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 때문에 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4번, 서술식은요, 에세이죠, 에세이. 평가 대상자 간 상대적 비교가 곤란하고 서술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됐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서술식은 문장의 문장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이지 않죠.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개인 간 비교 X. MBO는요, 개인 간 비교를 전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관과 부하 사이에 서로 업무를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개인 간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97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90번 지문 자체가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면 평가인데 좀 99번 봅시다. 98번은 쉽고요. 99번. 자, 다면 평가. 옳지 않은 것은 민원인은 다음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2번,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3번, 승진 정보 성과급의 참고 자료. 자, 무슨 자료? 참고 자료로 쓴다. 4번,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능력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많이 활용하지 않지만 민원인이 다인평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넘어갑시다. 101번. 금평 오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편견을 뭐라 그래요? 1번. 스테레오타입 미술작.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견이라 그러고요. 이걸 나쁘게 보면 편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동적 오류는 뭐라 그랬어요? B형 남자 싸가지 없다. 혈액형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대 이거 오류라 입학하셨잖아요. 뭐 어떤 동네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대학 애들은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상동적 오류라고요. 편견입니다. 편견. 자, 102번. 옳지 않은 것은 선입견은 뭐라고요? 편견이라고 그랬죠.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평점수 내한 결과가 성격이다라는 나름 평점수. 자, 연쇄적으로. 자, 틀렸죠? 연쇄. 이거 우리 영어로 HALO. 무슨 이펙트? 헤일로 이펙트. 헤일로 이펙트는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 그랬죠? 얼굴이라 그랬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 이게 바로 헤일로 이펙트죠. 뭐 남자분들은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쁜 여자 보면 성격도 착해 보이고 이런 거 전부 다 헤일로 이펙트죠. 됐습니다. 2번 집중화 중간 등급 밑줄.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관대하는 맞죠? 공개될 경우 평가 대상자와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상황이 맞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 동료가 30명인데 한 사람이 발표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점수가 블라인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좀 객관적으로 하겠죠. 근데 점수를 다 깐다고 생각해 봐. 좀 걔하고 좀 점수를 좀 이렇게 짜게 주면 너 나한테 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였니 뭐 이런 식의 말이 들어오면 점수를 좋게 줄 수밖에 없죠. 됐습니다. 하물며 학교가 그런데 여러분 조직생활에서는 더 심하겠죠. 자, 근접 효과는 시간 오류라고 했어요. 시간 오류. 가까운 실적 밑줄 사건 됐죠. 중요 사건 기록법 밑줄 밑에다가 평정센터법이라고 써주세요. 4번 지문은 요게 세트로 맨날 나옵니다. 다시 근접 오류, 시간적 오류는 최근의 것을 높게 보는 건데 중요 사건 기록법이나 무슨 법? 평정센터법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역량평가를 우리 평정센터법을 하죠. 거기 가면 100명 잡으세요. 거기 가면 100명 중에 옛날에 뭐 잘했고 최근에 뭐 잘했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 오는 순간 똑같은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니까 근접 효과가 시간적 오류가 나타날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 중요 사건 기록법은 뭐냐면 뭐 이건 중요 사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10개 작성했으면 100점이라고 해요. 근데 A는 1월달에 보고서를 10개 작성했는데 B는 12월달 평가하기 직전에 보고서를 10개 작성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12월달에 작성한 걸 놓게 보겠잖아. 근데 이미 중요 사건이라고 이미 다 기록돼 있죠. 그럼 A의 10개와 B의 10개는 같은 거잖아 사실. 그래서 중요 사건 기록법 미로 해서 하는 방법이죠. 103번 바이아스 옳은 것은 후광 효과는 첫인상이나 최근 정보 이거 뭡니까? 근접 오류, 시간적 오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두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죠. 첫머리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첫머리 효과는 순 한글이고
초두는 그 초자가 맨 처음이고 두는 머리 두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반대가 끝머리 효과잖아요. 여러분들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경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두 개 아니에요. 처음이나 끝. 됐죠? 2번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죠. 인지 대상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지각, 이거 맞죠? A형, B형,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A대학, B대학 그 평정 대상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경상도 남자들이 성격이 급하다 그러잖아. 제가 경상도 남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남자 중에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안 급하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은 경상도 맞네요. 거제도 출생이니까 그죠? 그분은 성격이 급하지는 않잖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좀 퍽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분을 지금 평가할 때 두 분의 성격이 아니라 두 분이 속한 어디? 집단 그죠? 보는 거죠. 자 3번 대비효과는 비교 대상의 개인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상황 요인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이게 그죠? 개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됐습니다. 요건 이제 켈리의 기인 이론하고 같은 얘기죠. 됐습니다. 자,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니까 나의 개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남 탓이니까 이것은 상황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됐습니다. 투사, 잘된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적 요인에 기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거. 투사는 내 개인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됐죠? 위에다 써보세요. 기러기, 하살표, 기러기.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거죠. 기러기 아빠의 평정자가 기러기 아빠인 부하를 평가할 때 자신의 감정을 많이 투영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많이 투영한다. 이거 투사. 됐습니다. 104번. 이거 뭐죠? 엄격화 간대화가 불규칙하게 밑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총계적 오류죠. 있습니다. 2번 규칙적 오류는 써보세요. 사후 조정 가능. 총계적 오류는 사후 조정 불가능.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6번 가시죠. 오류, 옳지 않은 것, 집중화, 중간점수, 관대화, 우수한 쪽으로. 총계적 오류는 언제나 좋게 나쁘게 주는 건 총계적 오류가 아니죠. 이거는 무슨 오류예요? 규칙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규칙적 오류.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총계적 오류는 사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오류는 첫머리 효과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고 하고 평정센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7번 옳지 않은 것. 서열법은 특정 집단 내에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맞죠?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고교 등급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저기 시골 동네에 일반고 전교 1등한 애가 대원 외고로 전학 갔어요. 몇 등 할 것 같아요? 뻔한 얘기지만 한 특정 집단 내에서의 서열을 알려주지만 걔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3번, 2번 사실기록법은 달성 자금량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겠죠?
됐습니다. 사실기록법이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평가할 때 하루에 등본, 초본을 떼준 양만큼 성과급을 준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몇 통 떼줬는지는 너무나 객관적이잖아요. 걔가 싸가지 없이 떼주든 싸가지 있게 떼주든 능력이나 태도는 우리가 주관적이니까 빼놓는 거죠. 되게 그렇듯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기 시골의 면사무소는 등본대로 안 올 거냐, 할아버지들이 필요도 없는데 여기 강남이나 어디 사람 많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때려오겠죠.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기 면사무소에 있는 여러분 친구인,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친구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 동네 와서 등본 50통만 떼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해요. 사실 옛날에, 이제는 깜빵 가신 조현호 경찰청장이 그 짓을 한 거죠. 112 신고가 많이 오는 경찰서에 성과급을 많이 주겠다. 그렇듯해 보이지 않아요? 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논리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신고가 많이 들어온 동네가 범죄가 많은 동네인데 그게 안 좋은 동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경찰들이 112 전화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오늘 전화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도 전화 안 오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친구들한테 야, 112 전화 한번 해줘. 좀 급한 상황 연습 좀 하고 막 전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기록법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정확한 성과 측정이나 외부 환경 요소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죠. 3번 강제선택법은 미리 정해진 비율 밑줄 등급 분포,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제. 자, 반대죠. 역산제는 도표식에 됐죠. 역산제는 강제 할당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역산제는 써보세요. 선, 순위, 후, 평정이죠. 다시 뭐라고요? 먼저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평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강제선택법은 그러니까 부정적이라 써보세요. 부정적 요소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산제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강제선택법은 강제 배분을 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산제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뭐라고요? 강제 배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필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명을 10명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10명을 평가하는데 갑이라는 교수님은 거의 대부분 A를 줘버렸어요. 을이라는 교수님은 학점을 엄격해서 거의 대부분 C를 줬어요. 그러면 누가 뛰어난지 누가 뛰어나지 않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A는 10%, B는 30%, C는 30%, D는 20% 이렇게 뭐 해요 지금? 강제 배분을 했죠. 엄격하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배분? 등급을 강제 배분하는데, 강제 배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번에 내가 갑이라는 애를 평가할 때, 을이라는 애를 평가할 때, 이번에는 을, 병정은 취업을 안 하는데 갑은 꼭 취업해야 돼요. 그럼 갑을 먼저 뭘 줘버려? A를 줘버린단 말이지. A를 줘버린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애들은 대충 점수에 맞춰서 한다고. 다시, 원래는 왜 강제 배분이 등장했다고요? 관대하나 엄격하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이게 역산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자 보세요. 갑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도 좋고 능력도 좋고 태도도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항목에는 뭐가 있어요? 얘는 불성실하다, 얘는 불친절하다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쪽을 계속 나쁜 항목을 계속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면 A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좋다고 그랬는데 바람직하지 항목을, 부정적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서로 논리가 안 맞겠죠. 그러면 뭐 한 걸 알 수 있어요? 역산제를 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107번 강제 선택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정적 항목, 다시 부정적 항목 또는 바람직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부정적 항목이나 바람직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지문은 강제 배분입니다. 4번 체크리스트 평등 요소에 관한 평가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으면 평정자가 평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그냥 OX라고 써보세요. 가부. 아시겠죠? 체크리스트는 예, 아니요, yes, no, yes, no를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있죠. 이마트 이런 데 가보면 뭐 거울은 청소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휴지통은 비워져 있는가? 예, 아니요. 비누는 있는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도록 한 것이죠. 자 108번 평정 오류,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09번 갑시다. 금평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목표관리제 결과중심 평정, 개인 간 능력이나 성과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하기 힘들다고? 개인 간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상관하고 부할 사이의 문제예요. 2번 연쇄화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이 연쇄화 경향은 헬로 이펙트죠. 강제 배분은 뭘 막기 위해서? 간대화, 집중화, 엄격화를 막기 위한 거죠. 연쇄화 경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각 평정 요소마다 따로따로 평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7과목을 시험 봤잖아요. 지금은 7과목을 가로로 놓고 수미양가를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도표식으로 하면 엄청 간편한데, 그러면 얘가 다 수니까 다른 것도 좋겠지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연쇄하거든. 그걸 방지하려면 평정 종이가 몇 장이 필요해요? 7장이 필요한 거야.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죠. 됐습니다. 3번 체크리스트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해당하는 것만 골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좀 정확하지 않죠? 그죠? 근데 뭐 굳이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죠. 체크리스트 가려면 가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죠. 가부, yes, no. 있습니다. 4번 종료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와 상담을 촉진하는데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해적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던 뭐예요? 성실성을 지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지각은 엄청 안 하려고 하지만 아예 지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결근을 해버리겠죠. 다시 성실성을 평가하는 중요 사건이 지각하고 결근은 있다면, 그럼 반대로 결근을 많이 한 것을 불성실로 평가하면 이제는 결근을 안 하겠는데 지각을 엄청 많이 하겠죠. 이런 식의 관찰되는, 즉 측정되는 행동은 많이 하는데 측정되지 않는 행동은 많이 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111번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강제 배분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 첫머리 효과는 아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첫머리 효과는 중요 사건이나 평정센터법. 맞죠? 집중화, 엄격화. 맞죠? 그 다음에 선입견은 평정자 훈련밖에 답이 없죠. 그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강제 배분이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강제 배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버린다고요? 그렇죠. 역산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강제 배분은 전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절대평가를 하면 되죠. 강제 배분은 개념 정의상 상대평가죠. 왜 억지로 이게 그죠? 소미안가를 주겠어요. 그죠? 상대평가니까 112번 무슨 방법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게 평가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낮게 평가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류를 아시겠죠? 관대와 엄격화 얘기니까 강제 배분이죠. 근무 성적 평정 옳지 않은 것. 도표식 평정의 단점은 헬로 이펙트가 발생한다. 맞죠? 이게 도표식 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근데 이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평정지를 두게 되면 또 업무가 엄청 많아진다. 2번 체크리스트는 평가자에게 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니죠? 체크리스트는 뭐? yes, no, yes, no 가 뿐만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죠? 3번 서열법은 대체로 피평가자가 수가 제한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서열법은 인원이 적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했고요. 4번 강제 배분은 관대와 집중화, 엄격화를 방지할 수 있죠?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